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문제의 기출문제는 반드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재 안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론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도 있고 또한 문제를 그대로 실어드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가장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대표성 있게 약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은 검사 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검사가 있죠. 심리검사가 있는데 그 심리검사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에서 과락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25문제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20문제 정도, 20문제 이상이면 더 좋겠죠. 2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만약에 다루어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워크숍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셔서 심리검사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또한 심리검사를 돌려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 아닌 이상 뭐 심리학과라든지 또는 심리검사를 직접 돌려보는 어떤 수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밟지 않은 분들은 이 과목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많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해석 부분이거든요. 심리검사의 개요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하면 되는데 거기에 좀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 해석은 어떤 의미냐, 특히 객관적 검사보다 투사적 검사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이제 해석의 기본적인 툴은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할 것은 외워 주셔야 되겠죠.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HTP 검사라든지 로샤 검사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HTP 검사의 해석 부분하고 실시 방법, 그다음에 로샤의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20개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챕터 1에 보면 심리검사 개론이 나옵니다. 심리검사 개론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 보면 심리검사 개론 1절에 보면 심리검사 및 평가의 개념과 역사, 총론이 나왔습니다.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워밍업 차원에서 이 공부를 스타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교재의 분량을 보시면 상당히 두껍죠. 심리검사에 해당되는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 이 과목을 보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강좌 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검사를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공부해 놔야 나중에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면접에서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도 나와요. 2급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이 사례 지문에 나오면 그 면접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도, 그리고 또한 이 아이의 예상되는 진단명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대비용으로도 이 심리검사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1절 들어가겠습니다. 심리검사 및 평가의 개념, 심리검사의 의미입니다. 편하게 보세요. 인간의 행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 테스트란 말을 쓰는 거고요.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끊어요. 간단한 검사에서부터 특수한 검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2번은 인간의 성격, 능력,
그 밖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끊어주세요. 일정한 조건 하에 이미 마련된 문제 혹은 작업을 제시한 다음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어떤 가정의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 질적 혹은 양쪽으로 기술하는 조직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격이 나왔죠? 성격 검사가 되겠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지능 검사가 대표적이죠. 능력 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적, 양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은 대개 이제 투사적 검사가 되고 양적인 부분은 자기보고식의 검사, 객관적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MMPI 같은 경우는 객관적 검사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샤, HTB 이런 것들은 바로 질적인 방법, 투사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행동,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주는 도구는 아니죠. 아시죠? 자, 단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심리검사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거나 불신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심리평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심리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하고 면담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심리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리평가는 가로,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개인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즉 심리평가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동그라미 1, 심리검사, 동그라미 2, 면담, 동그라미 3, 행동관찰, 동그라미 4, 전문 지식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 지식의 여러 다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심리평가라고 합니다. 임상가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결과, 면담, 행동관찰, 기타의 기록 등을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종합해야 합니다. 2번 별표. 자, 거기도 또 4가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리평가가 의뢰되면 먼저 의뢰된 문제를 분석하여 적절한 평가 절차와 검사를 결정하고 검사를 시행, 채점하여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가장 중요한 해석의 근거로 사용되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과정에 행동이 있을 건데 그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면담 자료, 면담을 하면 면담 자료가 있겠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사 결과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학, 정신병리학과 같은 전문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되겠죠. 따라서 심리평가란 심리검사 결과, 행동관찰, 면담, 전문적 지식 가로 묶어주세요. 이 4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전문적 지식이 종합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내담자라는 말을 씁니다. 내담자. 근데 우리 이제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여기에서는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겠죠. 내담자니까. 따라서 피검사자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피검사자. 그 다음에 이코르 피검자. 그 다음에 검사를 받는다. 받을 숫자를 써서 수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재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4가지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치료자는 뭐가 될까요? 검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심리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심리평가 이코르 자,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하는 것입니다. 심리검사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관찰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사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전문 지식입니다. 이 네 가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심리평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끝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박스 문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의 동그라미, 학업 성취도의 예측이나 특정 활동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끊어주세요. 심리검사의 결과는 개인 간의 상호 비교에 그 근거를 두어 앞으로 한 개인이 수행할 행동을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객관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 개인의 행동상의 원인적인 요인을 진단하는 거다. 원인 진단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적절한 심리검사 사용을 통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함이나 결점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검사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를 통하여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 연구하여 기술하거나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가 중요한 겁니다. 연구의 동그라미. 어떤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연구할 때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죠. 양적 검사를 많이 합니다. 대개 이걸 양적 조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러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연구 파트입니다. 연구의 목적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성과 적성의 발견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끊어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적성 검사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적성에 맞는 그 적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성에 맞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검사가 바로 적성 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입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검사, 측정, 평가의 개념 비교가 있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간단하게 써주시죠. 자, 검사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은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교재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검사, 측정, 평가의 개념 비교입니다. 검사, 대답될 일련의 질문과 과제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 적성검사, 학업성취도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등이 있습니다. 측정입니다. 물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가로 수량화하는 과정, 가로 닫고요. 우리가 수량화하는 과정이 바로 측정한다라는 말을 쓰죠. 무게, 길이, 심리적 특성의 측정 과정을 들 수 있으며 측정은 거기서부터 가로, 측정은 검사보다 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검사 도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검사보다도 측정이 더 광의적인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평가 들어갑니다. 인간, 프로그램, 사물의 속성과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가로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가로 닫고요. 가치 판단 행위가 바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는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수집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측정과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측정과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평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써놓으시면 의미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아니라 실력 따지기 패턴으로 넣었고요. 자, 세 번째, 상담 초기 내담자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상담에 대한 준비도입니다. 준비도의 밑줄. 상담에 대한 준비도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담자의 준비 정도를 말하며 내담자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에 대한 소유의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밀러와 김인수는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를 크게 방문객형, 그 다음에 불평자형, 그 다음에 고객형으로 분류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 중에 가족 상담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김인수, 미국 이름은 인수버그인데요. 자, 이분이 주창했던 것이 뭡니까?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인데 거기에서 내담자의 유형을 나누었죠. 첫 번째가 방문자형, 불평형, 그 다음에요. 네, 고객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담자의 유형을 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내담자의 귀인 양식과 대처 유형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원인에 대한 귀인 양식과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의 소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밑에 브릭맨 등이 이야기한 귀인 양식과 대처 양식에 따라서 내담자를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조적 유형이 있고 보상적 유형이 있고 의존적 유형이 있고 의학적 유형이 있다. 이거는 귀인 양식과 대처 양식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자,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면 내담자의 귀인 양식과 대처 유형이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 문제 원인에 대한 귀인 양식과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의 소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 원인에 대한 귀인 양식이란 말이 있죠. 밑줄 쫙 긋고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의 소재가 있죠. 쫙 긋고 동그라미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조적 유형이 있어요. 문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죠? 자신에게 돌리고 해결도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조라고 말을 해요. 자, 문제 원인이 동그라미 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책임감 소재도 뒤에 동그라미 2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문제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해결도 자신이 해야 된다. 이게 자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원인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자, 해결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4번에 있는 거예요. 의학적 유형이라고 하는 거. 의학적 유형이 바로 이제 반대가 돼요. 자조적 유형과 반대가 된다. 자, 보상적 유형이 있어요. 보상적 유형은 문제 원인은 자기한테 없어요. 자기한테 없고 외부에 있는 겁니다. 자, 해결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상적 유형이라고 해요. 참고만 하십시오. 의존적 유형이 있어요. 자, 의존적 유형은 뭐냐?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자, 문제 해결은 타인이 해야 돼요. 타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의존이라고 하는 거죠. 의존. 그래서 의존적 유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간단하게 하면 내적 귀인, 자기 대처 이렇게 하면은 보상이 되고 외적 귀인, 타인 대처. 이제 타인이 해결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의학적 유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적 유형은 뭐였죠? 네, 문제 원인은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 원인은 타인. 그래서 외적 귀인이고 자기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기 대처. 이게 보상적 유형. 의존은 뭐예요? 그렇죠. 내적 귀인. 문제 원인은 자기한테 있고 타인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네, 타인 대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존적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판서를 해드릴게요. 참고 자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유형의 개념 정도는 살짝 알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첫 번째가 자조적 유형이었어요. 자조적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해드리면 의학적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적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이 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유형입니다. 유형.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적, 외적 이렇게 쓸게요. 내적. 자, 의학적은 외적이었죠. 자, 보상적. 자, 보상적은 외적 귀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내적 귀인이었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귀인입니다. 귀인은 뭐냐면 문제 원인이요. 문제 원인을 따질 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나한테 책임이 있으니 내가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해결 책임이에요. 문제 해결의 책임 소재라 했으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결은 누가 하느냐? 자, 이건 자신이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대처라는 말을 써요. 이게 바로 대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해결이 대처와 연관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적은 외부의 문제의 원인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않아. 외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타인이라 합니다. 타인 대처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돼. 자, 보상은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대처고요. 자, 의존은 문제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타인이 해줘야 돼요.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내적 귀인 자기 대처. 그 다음에 외적 귀인 타인 대처. 그 다음에 외적 귀인 자기 대처. 내적 귀인 타인 대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자, 4가지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4가지 내용은 내담자의 귀인 양식과 대처 유형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귀인과 여기 있는 대처는요, 내담자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2가지는 내담자의 유형이다. 내담자가 이제 이런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다. 자, 정리가 됐고요. 4번째 문제결 양식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어브릭스의 성격 유형 척도 MBTI가 나옵니다. MBTI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교재 안에 있는 것으로만 이번에는 해결하겠습니다.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1, 2, 3, 4 묶어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향, 내향은 거기 보면 집단 구성으로서 해결돼 개인적인 해결이다. 그 다음에 감각, 경과, 직관형은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 정의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능성에 근거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들, 가치지향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 사고형과 감정형이고요. 계획과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에 중점돼 문제의 정의에 더 관심이 있다. 판단과 인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뭐 때, 뭐 했을 때 앞에 있는 것이 외향, 감각, 사고,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내향, 직관, 감정,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이니셜로 따지면 EISNTFJP라고 하죠. 이니셜로 알아놓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EISNTFJP 한번 해보세요. 시작. EISNTFJP. 시험 문제에서는 꼭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결을 시켜요.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됐고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있습니다. 해프너 등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반성, 억압, 반응적 유형이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반성적 유형은 문제 해결의 논리적 과정을 중요시하고요. 억압적 유형은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이고요. 반응적 유형은 강한 정서적 반응과 충동성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내담자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에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죠? 예, 문제 해결의 논리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반성. 그 다음에 문제를 부인합니다. 회피합니다. 이게 억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정서적 반응이나 충동성이 보인다. 말 그대로 반응적 유형이라고 그래요. 자, 의미는 이해됐죠?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써드린 이유는 이건 좀 헷갈리니까 이것을 한번 판서해 드렸고요. 자, 마이어브릭스의 성격 유형 척도는 우리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5번째 상담 초기 내담자 문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담자 문제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죠. 내담자의 인적 사항이나 호소 문제, 이전의 상담 경험이나 상담의 긴급성 등을 질문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청서에 호소 문제 목록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주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체크리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접수 면접을 배웠습니다. 상담 초기에 접수 면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목적입니다. 내담자의 문제 성격과 심각성을 평가하고 개입 방법을 결정하기에 행하며 내담자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자와 내담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함이다. 자, 주제의 내용을 잘 보세요. 호소 문제 접수 면접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최근의 기능 상태나 스트레스의 원,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의 근원이 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생리적인 자원, 외모, 행동,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및 가족관계, 상담에 대한 기대나 동기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수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접수 면접의 주제, 어떠한 것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접수 면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에는 잘 나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의 활용입니다. 표준화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용어가 나왔습니다. 표준화 검사 또는 표준화된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화 검사와 같은 것이 바로 객관적 검사예요. 객관적 검사.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것이 자기 보고형 검사라고 해요. 자기 보고형 검사.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대가 뭘까요? 네, 비표준화 검사입니다. 비표준화 검사. 자, 비표준화 검사의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네, 투사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표준화 검사는 객관적 검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표준화된 조건 하에서 피검사자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관찰 수단이나 도구를 말하며 이때 표준화란 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실시 상황이나 조건 및 검사의 내용과 자극을 모든 피검사자들에게 동일하게 함으로써 검사 결과에 그렇죠. 상대적 비교, 거기에 박스. 이 규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함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교를 위함이다? 상대적인 비교를 규준 집단과 규준 집단에 비해서 당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상대적인 비교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규준이다. 규준이 있는 것은 표준화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 비교를 보다 타당하게 하도록 하는 규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준 설정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표준화된 검사는 규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번 심리검사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첫 번째가 갈튼, 두 번째가 커텔, 세 번째가 비내 등 나와 있고요. 읽을 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번, 3번에 별표, 커텔과 비내 등의 별표 치시면 됩니다. 갈튼 들어갑니다. 갈튼은 인간의 정신적 특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1859년에 천재의 유전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후 1873년에 인간의 능력과 그 발달에 대한 탐구란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을 인간의 개인차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심리 진단 검사의 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텔입니다. 커텔하면 생각나는 게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 이런 것들이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커텔은 독일의 분트의 실험적 통제의 강조와 미국의 전통적인 실용주의 영향을 종합해 미국 풍토에 맞는 심리 측정과 검사 활동에 기반을 세우게 됩니다. 커텔은 엄격한 실험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동에 있어서 개인 간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커텔은 반응 시간에 있어서 개인 차에 관한 연구로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몇 년 후에 펜실베니아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를 설치했고 1890년에 정신검사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별표. 커텔의 의미 있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1890년에 정신검사, 멘탈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커텔이 되겠습니다. 자, 비내 들어갑니다. 커텔보다 비내가 더 중요하죠. 별표 하나 더 치시고요. 자, 비내는 1903년에 자기의 두 딸을 대상으로 기억, 상상, 의지에 대해 연구한 지능의 실험적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시몬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 시에 있어서 정신박약아, 지금으로 말하면 지적장애입니다. 정신박약아의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30문항의 검사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1905년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가 바로 비내 시몬 테스트가 됩니다. 비내 시몬 검사 많이 들어보셨죠? 비내 시몬 검사로서 1908년에 개정되어 3세에서 13세까지의 일반 아동을 검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제 난이도에 합치되는 정신연령의 척도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 후 1911년 비내가 죽기 전 2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5세부터 성인까지의 문제를 재정비하여 비내 시몬 스케일로 명명하게 됩니다. 비내 시몬 척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터만입니다. 터만은 1916년 이 검사를 발전시켜서 스탠퍼드 대학의 터만 교수거든요. 그래서 스탠퍼드 비내 지능검사를 만들었고 1937년, 1960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터만 교수의 뭐예요? 스탠퍼드 비내 지능검사 이런 것들이 1916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비내 검사 하면은 우리가 그 맨 앞에 만들었던 30문항의 검사법 제안한 거 있죠? 1905년으로 보셔야 돼요. 비내 검사하면 1905년이라고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터만 교수가 했던 스탠퍼드 비내 검사는 1916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도로 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따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겠지만은 이 검사의 연도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를 조금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내 검사가 1905년으로 정리하시고요. 스탠퍼드 비내는 1916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읽을 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비내 시몬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일반학급에서 정신지체아와 정상아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 개발을 위탁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동들의 지능을 측정하여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없는 지체아동을 판별할 목적으로 평가도구인 비내 시몬 테스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비내 시몬 테스트가 1905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내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내는 지능이란 잘 판단하고 이해하며 추리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구성 요소에 1. 판단력, 2. 이해력, 3. 논리력, 4. 추리력, 5. 기억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판단, 이해, 논리, 추리, 기억입니다. 비내는 연령이 증감에 따라 구조화된 과제에 대한 수행이 향상되므로 어떤 아동이 또래 아동보다 과제를 잘 해결하면 정신연령과 지능이 높다는 전제하에 정신연령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있는 비내 시몬 검사는 비율지능지수예요. 비율지능지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A분의 MA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정신연령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비내다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비내 시몬 테스트는 3세에서 13세 아동까지 실시되었으나 1908년과 1911년에 재표준을 거치면서 대상 연령이 15세까지 확장됩니다. 터만은 미국 문화에 적절하도록 비내 시몬 테스트의 문항을 수정해서 스탠퍼드 비내 테스트를 1916년에 터만 교수가 개발하게 됩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1939년입니다. 1939년에 웩슬러 멜리뷰 인텔리전스 스케일이라는 성인용 지능 검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55년 웨이스, 우리가 이제 어덜트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웩슬러 검사가 1939년에 성인용으로 나왔는데 1955년에 웨이스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 웨이스로 개정이 되고 1949년에 5세에서 15세 아동을 위한 위스크에 거기 보면 칠드런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용이네요. 그래서 아동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1967년에는 4세, 6세 반의 취약전 아동을 위한 거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Preschool and Primary가 나와요. 그래서 WPPSI는 유아라고 보시면 돼요. 유아. 아동보다 더 나이가 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나왔다. 그러면 순서는 뭐예요? 그렇죠. 성인, 그 다음에요. 네, 아동, 그 다음에요. 유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적어드릴게요.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1905년이 있었습니다. 1905년은
비내 심원 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것을 일명 이제 비내 검사 이렇게도 정리하고 있고, 자, 이것은 지금 용어로 하면 지적 장애아의 판별을 목적으로 했어요. 지적 장애아의 판별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1번이라 하고 CF 비내 학자는 우리가 읽을 거리에서 두 가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내 하면은 정신연령을 도입한 사람이다. 정신연령을 도입한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지능지수라고 그랬잖아요. 비율지능지수 이코르 여기가 이제 생활연령 chronological age 그래서 C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신연령이라고 그랬죠. 정신연령 mental age MA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지능지수다? 비율지능지수다 이렇게 잡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내는, 자, 거기 보면은 그 구성요소, 그러니까 지능의 구성요소를 이야기했어요. 지능의 구성요소, 지능의 구성요소가 5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데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판단력의 판, 이해력의 이, 논리력의 논, 그 다음에 추리력의 추, 그 다음에 기억력의 기, 이렇게요. 이거를 좀 암기법으로 5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암기법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판, 그 다음에 논추기, 이판 논추기, 또는 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셔도 되는데,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판 논추기. 자, 여기 순서대로 써보면 이해력,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엉뚱한 게 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판단력이다. 그 다음에 논리력이다. 그 다음에 추리력이라고 나오죠. 추리력이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해력, 판단력,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내는 지능검사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터만 교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터만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다. 그래서 스탠포드 비내 검사라고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비내 심원 검사는 1905년 연도 알아놓으시고요. 여기는 1916년이라고 그랬어요. 1916년 스탠포드 비내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탠포드 비내 검사는 비내 심원 검사를 더 뭐 하는 거예요? 네, 개발한 겁니다. 비내, 다시요. 비내 심원 검사의 보완과 재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표준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스탠포드 비내 검사가 탄생되는데, 이 스탠포드 비내 검사도 마찬가지 비율지능지수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가 나왔어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55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49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67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거기 이 성인용으로 처음 나온 게 웩슬러 멜리뷰 인텔리전스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39년에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인용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이제 그 1939년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웨이스로 개정이 된 겁니다. 웨이스로 개정된 것이 55년이고, 그래서 39, 49, 67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웩슬러 지능검사. 자, 웩슬러 지능검사는
자, 성인용. 자, 성인용 지능검사는 웨이스가 아니었어요. 웨이스로 개발된 것은 55년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웩슬러 멜리브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1939년이다. 여기 웨이스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웩슬러 멜리브 지능검사다. 자, 성인용의 1939년에 웩슬러 멜리브 지능검사가 나중에 웨이스로 개정이 됩니다. 웨이스로 개정이 되는데 이 웨이스가 1955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화살표. 그 다음에 이제 아동용이 나왔다 그랬죠. 네, 아동용. 아동용은 49년. 아동용. 위스크라고 합니다. 위스크. 1949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용. WPPSI라고 했었죠. 이거는 67년입니다. 유아용. (1967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성인용의 최초가 39년이고 그 다음에 아동용이 49년이고 그 다음에 유아용이 67년이다. 그래서 성인, 아동, 유아의 순서대로 간 것은 맞고 만약에 웨이스로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55년이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시죠. 비뇌 검사 1905년이고 로샤 검사가 있습니다. 21년. 그 다음에 인물화 DAP 검사가 있는데 26년인데요. DAP가 인물화 검사입니다. 버그의 HTP 검사로 확장한 것이 이제 48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HTP로 나오면 1948년이 되고 DAP 검사가 나오면 1926년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BGT라고 해요. 1938년.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 우리가 이제 아동이라 해서 children이 있어 CAT라고 cat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1949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검사의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쭉 모아서 이 검사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 검사들이 또 다시 뒤죽박죽돼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비뇌 검사 1905년, 로샤 검사 21년, DAP 검사는 26년인데 버그이라는 사람이 HTP 검사로 확장한 것은 1948년이 되고 BGT는 38년,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 CAT 이것은 1949년이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별표를 쳐주시고 기출문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검사 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